태양광하고 풍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가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 친중국 정책,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후보도 이야기했고, 이게 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예,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들죠. 저는 이제 기후 적응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방송 끝날 때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안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통과됐던 법률 중에서는 어쨌든 제철 이전 공모가 안 되니까 임시 저장 시설의 용량을 넓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법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다. 그런 부분들도 이미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체험을 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연 이제 시대 정신이 맞는가, 이렇게 후보자들이 뭐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사실 먹을 요리는 없었다. 그런 결론을 총평을 좀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먼저 안병철 교수님부터 후보자별 평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그 사실이 입각해서 어제 방송되었던 내용을 위주로 각 후보들이 어느 부분에 쟁점화를 하고 어디 부분에 주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뭐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이제 현실적인 이제 원전 활용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축소해 가자 이런 방식이었고, 글로벌 공급망 자체에서 이제 아리백을 이제 원칙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반드시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에 강조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9%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30에서 70% 되는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3년 전 대선에 나왔을 때 그 정책이 거의 뭐 약간 유사하다 볼 수 있어요. 대동소이하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송전망 확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백 산단 조성,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과 송전망의 관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또한 이제 그 상대 후보들 간의 이 논쟁에 의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번 그 핵심 쟁점은 사실 원전인데 원전 부분은 다 별도로 우리가 떼서 논의를 같이 한번 해보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2060년까지 노후화된 원전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그걸 가져가고 그 사이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서 전체적인 모델은 이제 그렇게 에너지 믹스를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조금 약간 유사한 부분은 이제 오존이 폐기물 이야기가 나왔죠. 그 부분이 사실은 작은 쟁점이 됐죠.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사실 환경 문제고 이걸 처리하는 부분은 기후 적응에서도 다룰 법한데 그게 또 이제 문제 제기까지 하고 심하게 이제 논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분산 에너지 확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우리 이야기하면서 나누기로 하고요. 김문수 후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리백이 현실성이 없어서 이건 그 부분은 뭐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원전 단가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 단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8분의 1 수준이다. 이거 그전에 국정감사 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이야기했던 거, 의원이 이야기했던 거 이미 그렇지 않다는 게 다 증명이 됐었어요. 이미 재생에너지 단가가 원전의 종합적인 부분에서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경쟁이 있다는 게 나오고, 특히 또 우리가 균동화 에너지 단가 발전 단가 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에는 고준위 폐기물의 폐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환경적 부담, 주민 수용성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원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더 지금보다 더 가격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후보 간의 이제 논쟁에 의해서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문제시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비가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 친중국 정책,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후보도 이야기했고, 이게 이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예, 정상인이라면 이해하기 힘들죠. 특히 이제 그 핵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의에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는 지역 공모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두 후보 관련해서 이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얘기가 좀 언급만 되고 끝난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원전을 계속해서 사용하려는 입장이라면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모 정도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처리하는 환경적 비용 외에 기밀수용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그게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민사회에서는 늘 논의하잖아요. 그죠? 그럼요. 더더군다나 이제 작년에 통과됐던 법률 중에서는 어쨌든 제철이전 공모가 안 되니까 임시 저장 시설의 용량을 넓히는 부분과 관련돼서 법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 내용을 보면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 우리 아까 권영국 후보도 이제 강하게 질타하는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기후 공약이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날 토론에서 어제 토론에 있는 내용만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친중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동의를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화재 위험이 있어서 이런 이제 조금 뭐라 그럽니까 좀 이게 시대 정신하고 좀 맞지 않은 거리가 멀죠. 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게 이제 그죠?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인 정치 환경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거 좀 이해를 하려고 해도 거리가 너무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한국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에 있는 원전이 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미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체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과연 이제 시대 정신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국 후보는 우리 뭐 가장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런데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공공주도 이거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본인은 이제 민간 영역이 더 확대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본다.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이 민간 영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결국 대기업에 의한 결국 그 전체적인 시민이나 서민들 정책에서는 반하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 이게 결부되고 결국 기후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뭐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5년까지 60% 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이제 부유층에 부과하는 정의세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후보들과 논쟁이 있는데 특히 고준위 폐기물, 핵 폐기물, 거기를 이제 화장실 없는 아파트 비유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이해가 가장 빠른 방식의 그런 화법이 아닌가. 뭐 이런 제 개인 내피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분의 후보를 좀 네 분 후보 좀 정리를 총괄적으로 좀 해주셨고요. 김상철 위원장님께서도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뭐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을 몇 개 덧붙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토론이 뭐 학술 토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 후보 특정한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임기였고 그러면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그 임기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구체성이 어떤 후보든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 2030년 이후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당장 당신은 뭐 할 건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허점이 또 공통적으로 또 다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올해까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시민사회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시민사회가 잘 합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 그리고 뭐 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에너지 믹스와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됐지만 당장 수립된 제11차 전기공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없었어요. 그럼 그거 다시 수립해야 되거든요. 네.
뭐 핵발전의 비율을 상당 부분 설정해 놓은 기본 정부 계획이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수정할 거냐?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으로 아쉬운 거고요. 후보자별로는 사실 이제 한두 가지만 덧붙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시민사회에서는 좀 의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부분인데요. 원전과 관련돼서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그 의혹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도권 집중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 기존에 갈등이 있었던 송전탑을 그냥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있었는데 그나마 또 감원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감원전. 예, 원전 정책의 방향성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그 분산망과 관련된 관점을 보인 것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가 나올 때 같이 따라붙었던 AI 데이터 센터 등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위치와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그 분산형 그리드 정도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의혹이 남는다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권영국 후보와 관련돼서는 거의 유일하게 기후 불평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좀 강조해왔던 정의로운 전환의 전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졌다는 부분에서는 좀 강조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후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공공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나 혹은 또 기후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시민사회에서 많이 강조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봤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외국에서도 찾기 힘든 기후 부인론자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더 강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 다만 그것을 지체한다. 그러니까 즉 나중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수사로 기후 부인론자들이 그나마 바뀌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볼 때 이제는 화석이 되어야 할 기후 부인론자들이 저기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도 기후위기에 대해서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기후 공약이 없다라는 것에 자기네들 당론으로 아리백이 있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근데 당론으로 아리백이 있는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스스로 당론을 위반하고 있는 얘기. 그렇습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럴듯한 얘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남해안에 무슨 그 풍력 발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태풍의 경로 겹쳐서 위험하달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 원전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기술전 원전 얘기로 하는데 당론으로 아리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군요. 네, 그래서 이 두 후보는 사실은 한국형 기후 부인론자들의 한국형 기후 부인.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지체된 거 아니냐, 너무 후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을 좀 갖게 됐다. 이 부분을 총통으로 들 수 있어. 한국형 기후 부인론자라고 길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좀 복잡한데 한국형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후 멍청이를 이제. 네네, 한국형 기후 멍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그 토론회에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몇 개를 쪼개서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이제 원전이죠. 네. 원전 문제는 뭐 후보들 간에는 동의를 안 하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논의 사항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후보들에 대한 철학이나 관점,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2030, 2050에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연결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보더라도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기후 시민 운동의 슬로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최우선 과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이게 지나치게 정치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혹은 이념적 정향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게 해외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이 원전 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원전 정책과 관련돼서는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미래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좀 재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